예, 원자재 가격이 얼마 전까지 급등하면서 관련주들도 오르고 그랬는데요. 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은 주춤합니다. 원자재 하반기 원자재 시장 전망하겠습니다. 김선규 SC 글로벌 센터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가는 강합니다. 원자재 가운데 그죠? 특별히 유가 얘기부터 하면요. 예, 국제 유가가 이렇게 다른 원자재와 달리 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공급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중동의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가 이제 앞으로 증대되면서 가격 저력이 이전에 미국에서 다시 중동으로 넘어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일단 원인을 보시면은 공급 축소 부분이 일단 셰일 오일에 대한 채굴이 금지되고 그다음에 또 신규 유전에 대해서도 역시 채굴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그 공급은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두바이유라든가 다른 쪽에서 공급되는 걸 보면은 이란 정권 내 이제 강경파들이 거의 사실상 정치, 종교, 그 다음에 각 부문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73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예전에 뭐 선물은 마이너스를 간 적도 있고 초유의 마이너스는 이례적인 거고요. 선물이니까 대략 한 20달러 선까지 우리가 이제 봤던 10달러 후반대까지 봤던 경험이 있는데 70달러 초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공급 문제 가운데 지정학적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라이시 대통령이 강경 보수파가 당선됐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 지도자는 이제 아직 있지만 차기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하고 유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 그 라이시 대통령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란 제도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란은 일단은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들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행정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거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앞에 간판으로 있는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브라임 라이시는 원래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와가지고 이제 출마를 했고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 다른 경쟁자들하고 했을 때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에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한 10년 만에 이 이란 전체에서 보수파, 그중에 그 강경파들이 이제 아야톨라들을 비롯한 이 종교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다른 정부 부서에 다 완전히 포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과의 핵 협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사우디라든가 다른 중동에 있는 그 순위파 국가들하고의 이런 그 관계들이 상당히 좀 불협화음이 더 커지고 또 상당히 더 자주 일어날 그런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래도 셰일 오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이 가격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오펙이라든가 오펙 플러스 즉 이쪽의 중동 산유국들이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충분히 앞으로 유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겼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고요. 최고 지도자는 이제 하메네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서방 세계하고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에는 부담스러운 얘기다. 그래서 또 이제 유가 100달러 얘기가 나올 때요. 뭐 언젠가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 연말 정도에 잠깐 터치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우선 사우디 정부가 현재 그 국가 재정을 했을 때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원가에 딱 맞출 수 있는 게 배럴당 거기에 한 배럴당 84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유가는 낮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분명히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가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90달러는 어느 정도까지 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자칫하면 이제 100달러 정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그 공급이 부족됐을 때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제 이 오펙 플러스가 이제 8월에 증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산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속도, 즉 그 유가가 상승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0달러 근처에도 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00달러 가기는 어렵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85에서 90달러 선 정도까지 연말에 아마 도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보셨군요. 네네. 최근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이전에 오를 때 한 120달러, 130달러 갈 때 뭐 200불 간다는 얘기도 있어 그랬는데, 근데 유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갔던 거는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미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가 오르면 셰일가스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일단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네. 친환경 정책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일단은 자꾸 드라이브를 걸다 있죠. 보니까 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그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이런 화석연료, 특히 이제 그 석유를 완전히 억제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2015년, 16년 요때부터 해서는 일단 유가 조절의 수단으로 오히려 셰일 오일을 엄청나게 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소 셰일 업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이 그 프래킹이라고 부르는 그 셰일 오일 채굴 방법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이걸 계속 생산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셰일 업체들이 지금 뭐 많이 몰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2019년도부터 셰일 오일 업체들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일 메이저들이 부지를 텍사스하고 뉴멕시코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쉽게 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셰일 오일을 근데 거기에 이제 일부 이런 그 셰일 오일 업체들이 거기에 새들어 살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연구하고 또 채굴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제대로 좀 이제 그 구조 조정 들어간 게 작년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이후에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셰일 오일 업계는 이제 거의 큰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이런 큰 업체에다가 합병이 되든지 아니면은 파산하든지 아니면 오일 메이저에 가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의 길로 가가지고 이제는 거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 석유화학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 친환경적인 레벨업이 된 석유 유화로 넘어가느냐 이제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과도기 단계라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유를 화석연료를 채취하거나 셰일도 사실은 셰일가스층을 파고 들어가서 이걸 캐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친환경적이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구조조정이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전 같지 않다, 셰일가스도. 네. 그럼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유가를 원하던 바는 아니지만 유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거네요. 일단은 그런데 네. 만약에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 다시, 새로 재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WTI는 이제 그 두바이유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네. 두바이유는 한번 그 구멍을 막으면 다시 뚫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WTI는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중진류 인터미디어트이기 네. 때문에 뚫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다시 그거를 뚫고 시추하는 게 가능하죠. 셰일가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스위치만 껐다 키면 할 수 있다면서요. 셰일은. 셰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을 깨가지고서 네. 거기에 있는 그 오일을 뽑아내는 거기 밀어내는 때문에 거죠. 네.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김성규 소장님 항상 전문가니까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셰일가스, 셰일 오일. 그래서 뭐 셰일은 그러면 LPG나 뭐 이런 LNG 가스 형태인가? 보통 석유는 우리가 이제 원유잖아요. 네네네. 셰일가스는 오일도 되고 가스도 되고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셰일이 혈암이지 않습니까? 네네. 셰일층을 뚫어가지고 나면 먼저 기름이 나옵니다. 네. 그럼 기름을 파고 나면 그 다음에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기름 둘 다 파고 나오구나. 나면은 둘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가스인데 오일이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셰일 오일이라고도 그래도 부릅니다. 그러죠? 셰일 네. 가스라고도 보고 두 개가 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자, 원자재 시장 유가 얘기를 좀 했고요. 나머지 원자재 시장은 사실은 최근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금리 테이퍼링 금리 사이클하고 원자재 시장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좀 있지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이 있는데 2주 전에 일단 목요일에 그 FOMC에서 발표할 때 제로 금리를 일단 천명하면서 동시에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폭락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거품이 빠질 거는 이제 빠졌다. 즉 차익을 실현하고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일단 조기 테이퍼링을 일단 할 가능성은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말을 하지 않아 그렇지 사실은 이제 배드뱅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부실회사 채권을 지금까지 사들였던 것들, 그 다음에 주식까지 사들였었는데 이것들을 전량 다 이제 매각에 들어간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모기지 백 시큐리티 그러니까는 담보대출에 대한 그 증권 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매입 속도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도 지금 보이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2, 3일 전에 그러니까 6월 28일부터 했던 유럽은행의 바젤3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게 또 달러 강세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비율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달러화하고 그 다음에 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그 유럽은행들이 다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풀려있던 달러들이 오히려 이제 연준은행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 있던 유동성 자체가 이제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유동성이 좀 제어가 되고 이로 인해서 또 원자재 가격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단순하게 그냥 원자재를 그냥 선물 시장에서 네. 주식 거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생산이 좌우가 되는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더 커졌다는 거죠. 특히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가 특히 심한데 예. 이번에 미국 서부에서 엄청난 폭염이 나오면서 그쪽에 있던 그 상당히 많은 그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나오는 생산 작황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3대 작물인 밀, 대두, 옥수수 같은 경우 네. 앞으로 가격이 지금 바닥을 잡아지면 다시금 올라갈 확률은 충분히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나눠서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철금속이나 이런 쪽은 유동성의 감소 이런 것들로 누를 수 있지만 농축산물 이런 가격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탕이나 코코아나 음. 아니면은 이제 커피 같은 것들도 네. 지금 같이 뛰어오르니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시장에서는 그동안 뭐 구리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주도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비철금속 쪽은 적어도 이제 좀 나눠서 보자고 했으니까 비철금속 쪽은 좀 꺾인 거예요? 일단은 약간 꺾였다고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직까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나면 다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지금 현재 비철금속 중에서 특히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고 네. 봐야 되고 그 이외에 구리라든가 아연이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산업재들은 약간은 조금 조정을 더 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원자재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자재 관련주들을 국내에서나 뭐 해외에서 직접 샀다가 차익 실현하신 분도 있고 네. 펀드로 두신 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원자재 펀드. 이런 분들은 네. 뭐 쉽게 사고 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투자 아이디어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귀금속들이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금이나 은 쪽으로 해가지고 그 실제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도 있고 ETF를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관련주들 외 해외 주식 중에서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시총 순으로 해가지고 크게 한 2-3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금 같은 경우는 뉴먼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베렉 골드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일단 시총이 제일 큰 대장주고 구리는 이제 리오 틴토라든가 발레나 이제 BHP 그룹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보시고서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최근의 원자재 시장 동향 또 하반기 전망했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